친구와 함께 편하게 영화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온라인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영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대화에 낄 수 있을 것 같아 망설여졌던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여기 잘 오셨습니다. 흐름드 살롱에서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펼쳐지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09년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월드와이드 역대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바타의 후속편 아바타 물의 길의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언급되는 영화 기본 정보와 스토리의 출처는 나무위키와 다음 영화임을 밝혀드립니다.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는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오디오 토론 플랫폼인 흐름드 살롱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픈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캐스트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녹음의 특성상 스피커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음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작으로부터 15년 후 족장이 된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는 가정을 꾸리고 4자녀를 갖습니다. 그러던 중 인류가 대규모 우주선단을 이끌고 다시 판도라로 돌아오고 이번에는 언옵타늄 채굴이 아니라 죽어가는 지구를 버리고 판도라로의 완전한 이주를 목적으로 개발과 침공을 준비합니다. 마일스 코리지 대령의 백업된 인격을 이식받은 아바타와의 마찰 끝에 제이크 설리는 가족과 함께 숲을 떠나 해안가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맥케이나 부족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제이크 설리는 판도라와 가족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영화 아바타 물의 길입니다. Mighty. 지금 소대리님이 영어도 잘하는 판도라인들이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그 나비족 언어가 있는데 이 영화의 설정상 그 제이크 설리가 거기에 자리 잡은 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 15년 동안 영어가 그 판도라 행성에 많이 전파가 된 그런 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아니 어떨 때 나비어를 쓰고 어떨 때 영어를 쓰는 거지? 이게 되게 좀 궁금했는데 그냥 뭐 2가지의 언어를 그냥 뭐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쓰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비족들도 이제 야나두를 야나두를 하지 않았을까. 나는 제이크 너도 약간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자, 그러면은 먼저 기본 정보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1980년대에 영화계에 입문을 해서 터미네이터 시리즈, 에어리언2, 타이타닉, 아바타를 제작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의 작품이고요. CG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영상 기술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심해 탐사 잠수정과 조명, 3D 카메라 장비를 개발해서 직접 디자인한 잠수정으로 심해 잠수 세계 신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해양 기술의 선봉에 선 분이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탐험가로도 활동하며 해양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가 이번 아바타 물의 길에서 배경을 바다로 선택한 것은 그의 애정과 지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샘 워싱턴, 조 셀레나, 시고니 위버, 스티븐 랭 등 전작의 주역들이 아바타 물의 길에 그대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케이트 위슬렛과 클리프 커티스가 물의 부족 맥케이나의 족으로 합류하면서 탄탄한 라인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덕분에 기대감이 한껏 차오른 상태에서 봤던 저 역시도 매 장면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감상을 했고요.
원주민에 대한 침략과 자연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전작으로부터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민자 이야기, 입양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덧대었더라고요. 특히 가족 구성원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속내는 그렇지 않지만 유독 자식들에게만 엄한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동경하는 책임감이 강한 장남, 그리고 형을 동경함과 동시에 열등감도 가지고 있는 차남의 심리를 작품 속에서 잘 묘사를 해주셔가지고 꽤 공감하면서 봤던 기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의 단점으로 꼽히는 빈약한 서사도 그대로 가져오는 바람에 결과를 정해놓고 달리다 보니까 어떤 장면들은 그냥 끼워 맞추기식의 뜬금없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요. 비주얼적인 부분은 말도 안 될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이런 서사적인 좀 허술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잊고 관상하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매력적인 세계관을 진짜 잘 그려냈구나라는 느낌을 넘어서가지고요. 그냥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판도라 올로케 촬영을 하셨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판도라에 가서 찍어 오셨나? 라는 느낌이 매 장면마다 느껴집니다. 실제로 저는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봤는데요. 특히 그 해양 생물을 묘사하는 장면들이라든지 나비족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촬영하는 장면들은 뭐가 CG고 뭐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 높게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다소 촘촘하지 못한 서사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뗄 수 없는 압도적인 비주얼과 연출로 긴 상영 시간 동안 집중력을 잃지 않고 관람을 했고요. 어떤 상영관에서 보셔도 무방하지만 반드시 3D로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흐름 토픽에는 어떤 글들이 남겨져 있는지 먼저 읽고 스피커분들 초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깡님은 별 3개를 주셨고요. 어마어마한 눈뽕! 하지만 나비족의 브라자만큼이나 부실한 스토리. 이게 나비족들이 몸에 뭘 걸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 부위는 다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차라리 외계인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냥 다 노출하고 있으면은 좀 별 생각이 없었을 것 같은데 중요 부위는 꼭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액세서리를 써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좀 이상하게 보이는? 왠지 물속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면은 좀 이렇게 좀 들쳐지고 이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너무 웃으면서 얘기하나?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좀 물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출렁거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너무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핑 작업을 되게 열심히 촘촘하게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카카님이 써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룰루랄라님은 별 5개를 주시면서 깔끔하고 세련된 영상미, 전율이 흐르는 몰입감, 재미와 탄탄한 스토리까지 꼭 극장에서 봐야 할 웅장한 영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디킴님께서는 별 0.5개를 주시면서 별 5개 아닙니다. 0.5개입니다. 0.5개를 주시면서 누가 CGT 안 난다고 한 거야. 이럴 거면은 애니메이션이 더 좋을 듯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오양님께서는 블루 바다의 블루 아바타의 블루한 스토리라고 남겨주셨는데 여기서 블루한 스토리라는 건 블루가 좀 우울하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런 거를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흐름의 대표님이시죠. 김동현님께서는 뭔가 전체적으로 태보한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라고 하면서 별 3개를 주셨고요. 내가 누군지 아쉬우님은 별 3개를 주시면서 너무 기대를 했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님께서는 별 4개를 주시면서 감독의 후속편에 대한 강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정리가 안 된 서사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것 같아요. 3시간이 3분 같다라는 말에 콜라 가지고 간 내 자신을 반성합니다. 리클라이너관 예매한 거는 칭찬합니다. 애초에 서사보다는 경이롭고 탄탄하고 새로운 세계를 보러 간 거라서 대만족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존씨님께서는 별 5개를 주시면서 명불허전, 비현실의 현실성이 느껴지는 CG와 충분한 터칭 스토리, 3시간이 넘는 러닝타임 동안 카메론 감독님의 바다에 대한 사랑과 해양 생태계를 아끼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카메론 감독님은 마치 이 영화를 통해서 어때? 이 정도면 나 계속 바다 이야기 계속해도 되겠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우영우 변호사가 고래 이야기를 하듯이 말이죠. 제임스 영우님께서 이렇게 촬영을 해주셨네요. 극장에서 보면 덜 나이 없겠지만
큰 화면으로 집에서 봐도 충분히 재밌게 감상할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붉은 눈의 뻐꾸기님께서는 별 3개를 남겨주시면서 부족한 서사 속에서 엄청난 기술력 자랑, 다른 영화들과는 진삼보 정도 한 기술력을 보여주지만 그것만으로만 즐기기에 3시간은 너무나도 길다. 정말 3시간을 끌고 가려면 서사를 좀 더 신경 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서사가 영화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역설적으로 비주얼 역시 영화의 전부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영화라고 하셨고요. 흐름사랑이요 님께서는 별 5개를 주시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3D로 봐서 더 몰입이 되고 좋았습니다. 영화가 전체적으로 볼 게 많더라고요. 3D로 보니까 비 오는 장면에서 진짜 물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물속에서의 장면이 많다 보니까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퀄리티에서도 다시 한번 놀랐어요. 실제 동물인 것 같이 그냥 영화에 확 몰입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 CG가 훌륭했는데 진짜 그 바닷속 해양 생물들은 진짜 그냥 그런 생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적인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 한 번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들어갔지만, 이 관람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들어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라고 이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흐름 후기를 한 번씩 다 읽어봤는데, 호불호가 팽팽하게 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 초대해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붉은 눈의 뻐꾸기님께서는 자칭 해양 덕후라고 하셔서 해양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도 상당히 섭렵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작품 어떻게 보셨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장일단이 있는 단점과 장점이 다 명확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사는 좀 많이 부족한 편이고 기술력이나 그런 CG라든지 그런 물에 대한 표현이나 질감에 대한 표현은 정말 그 어떤 영화로 따라올 수 없는 제임스 카메론만의 기술이 정말 그 이전만은 정말 완벽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앞서 말했듯이 너무 길고요. 네.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3시간은 너무 길지 않았나. 안 그래도 서사가 없는데 한 2시간 반이나 2시간 내로 했으면 좀 더 괜찮은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아직도 지금 많이 들고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네. 내가 감독이면 이런 장면, 이런 표현을 내가 해놓고 안 쓰기도 너무 아까울 것 같은. 그렇지. 마치 그런 감독님의 그런 애절한 마음이 전달이 되긴 됐어요. 보는 내내. 이래서 이 양반이 3시간 러닝타임을 했구나. 이걸 우리한테 너무 보여주고 싶었구나. 그러려면은 그게 뭔가 좀 더 납득이 되고 서사에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서사가 너무 고리타분하고 옛날 옛적 서사를 그대로 거의 아바타 1과 거의 달라지지 않은 듯한 느낌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본 것 중에 하나가 물 속과 물 밖의 경계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네. 사실 그 부분은 그 웬만한 영화에서는 잘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찍은 거 말고 CG로 작업했던 그런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굉장히 표현하기 어렵고 티도 그렇지. 잘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넣지도 않아요, 그런 장면을. 네. 근데 이 감독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고. 네. 아니, 저도 이제 보다가 이걸 그냥 보여주네? 근데 지금 내가 보는 게 진짜야, CG야? 이제 소문으로는 네. 이제 그 모션 캡처를 하는 작은 장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바다 한가운데다가 엄청나게 많이 뿌려놨대요. 거기에 이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바다를 아예 모션 캡처를 했다라는 말이 정도 쓸 정도로 했다는데 그런 노력이 정말 너무 드러나더라고요, 영화 자체에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굉장히 바다 덕후신데, 맞아요. 물 덕후고 바다 덕후인데, 민간인 기준 바닷속을 제일 깊게 탐사한 사람이 아마 제임스 카메론일 겁니다. 맞아요. 이게 옛날에도 이제 어비스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그런 걸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터미네이터 2도 개봉하기 전이어서 굉장히 기술력이 부족한 많이 느꼈다고 스스로가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 영화에서 그런 어떤 기술력의 부족을 원하시 채우고 가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말했듯이 자연 다큐를 되게 굉장히 많이 즐겨 보는데 네. 보다 보니까 이 자연 생태계 안에 표현하는 생태계들 있잖아요. 네. 생태계들이 정말 그 지구에 있는 그런 정말 자연들을 정말 척척들이 이 양반이 다 알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고
전사들이 타고 다니던 그 동물은 뭐 날치랑 바라쿠다를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고, 그 엄청 큰 고래 같은 거는 고래 상어라는 실제 동물 있잖아요. 근데 네. 고래 상어가 아니라 상어 고래 같은, 고래 상어는 상어거든요. 근데 네. 결국엔 고래가 이제 베이스로 된 상어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반대로. 마치 고래 상어를 도치시켜 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가미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바다 위로 나와서 호흡을 하고 뭐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등들이로 호흡을 하죠. 네. 네네. 툴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툴쿤. 네. 그런 점은 굉장히 좋았는데, 하지만 너무 길다. 이거 3시간에 제가 사실 저도 바다를 되게 그냥 좋아하고 생물을 나름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인데 제가 만약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영화의 점수는 정말 더더더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막연히 생각만 하던 거를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이 실제 시각화를 시켜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쾌감 때문에 점수가 더 많이 올라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테르지님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카깡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영화 보고 나서 느낀 점이 네. 이 원래 툴을 기획을 안 하고 그냥 만들 게 없어서 만들었던 느낌이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사실 그런 영화들은 보통 2가 잘 만들어진 경우가 거의 그렇게 드물거든요. 네. 뭐 잘 된 경우도 있지만은 1이 잘 되니까 2를 만들려면 없는 얘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게 아닌가. 제가 제임스 카메론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정도로 실망을 하시면서 보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테르지님이 영화는 못 봤지만 그레이트 마인즈에서 강연하는 걸 들었어요. 라고 해주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것도 봐야 되는데, 그 EBS 위대한 수업에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하신 거, 지금 보신 분들은 전부 다 강추하더라고요. 너무 내용이 좋다고. 그래서 보고 싶은데 지금 짬이 안 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초롱님도 그럼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체적으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그 감상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네. 저는 일단 무척 재밌게 봤고요. 네. 이런 경이로운 영상 체험을 하게 해준 감독님에게 되게 감사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 영화가. 네. 진짜 그동안 전혀 볼 수 없었던 표현들과, 정말 현실에 있을 법한 세계를 창조해내서 보여준다는, 그리고 그 영화라는 시네마가 주는 그 원초적인 쾌감 있잖아요. 가장 최초의 그 필름이 그 기차가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정말 기차가 오는 것처럼 놀랐던 이런 태초의 시네마가 주는 쾌감을 현대적으로 아주 잘 살린 영화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도 밀당남으로 활약을 해주고 계신 초롱님이십니다. 뭔가 뒤에 뭐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 마이크를 꺼버리시네. 진짜 초롱님 감사합니다. 나사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우선 영화가 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박할 여지가 없는 게, 저도 리클라이너가 아니었으면 이 영화를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도 그 3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다는 느낌 없이, 어떤 분들은 3시간이 3분처럼 느껴졌다고 하는데, 3분 오버가 한 30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되게 현란한 게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서사가 약하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5편까지를 예정을 하고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위한 떡밥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 서사가 되게 얼기설기하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고, 네. 이게 어쨌든 성장 서사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도 많이 봤을 법한 플롯인데, 이렇게 성장 서사가 먼저 기본 토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높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서사 부분에서도 되게 만족스럽게 본 영화였어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비주얼적으로는 잘 만들었다는 거에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서사가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뻐꾸기님, 카강님 이렇게 골고루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카카님이 뭐 1편을 만들 때 2편까지는 고려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뭐,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2편부터 5편까지의 시나리오는 동시에 작업이 됐고요. 5편까지의 시나리오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배우들에게도 이미 시나리오가 다 전달된 상태라고 합니다. 2편 시나리오 따로 전달줬다가 2편 끝나고 나서 또 3편 전달줬다가 이러면은 그 배우들이 연기할 때도 이 캐릭터의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시작과 끝을 아는 상태에서 연기를 했을 때의 그 감정선은 더 다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미 배우들에게는 2편부터 5편까지의 시나리오가 다 전달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 너무 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거의 2편과 동시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3편 촬영이 끝난 상태고 지금 4편도 초반부는 어느 정도 촬영이 된 상태라고 알고 있어요. 아바타 3가 촬영이 끝났는데 9시간 분량의 러프컷이 나왔고요. 요거를 이제 스튜디오에 제출을 했는데 이 9시간 분량에 대한 CG 작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편집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영화가 너무 길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그냥 본인만의 마이웨이를 걷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2편 개봉했을 때도 3시간 16분인가요? 이건 재생시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대답을 하셨죠. 그 타이타닉이 재생시간이 길다고 해서 뭐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 뭐 재생시간이 긴 게 아니라 그 긴 재생시간 동안 무엇을 채워넣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자신감을 좀 내비치셨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서 그 3시간 넘는 시간 동안 내내 보여주는 경이로운 그 화면에 매료되신 분들은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께서 하신 인터뷰 그대로 이제 빠져들어서 보신 것 같고, 그래도 서사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테리즈님이 감독님은 스트리밍 쪽도 탐내고 계십니다. 극장에서도 3시간 이상 앉혀놓으려는 것도 모자라서 집에서도 5시간 이상 감상하게 하는 스트리밍을 생각하고 계신 변태 감독님이십니다. 라고 채팅을 남겨주셨네요. 자, 좋습니다. 뭐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지금 뭐 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 저는 조금 궁금했던 게 여기서 키리가 나오잖아요. 이 키리라는 캐릭터가 종교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보여요. 왜냐면은 일단 아버지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은 아바타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죠. 아바타가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임신했는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그 예수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은 포경선이 이제 침몰을 해가지고 그 포경선 안에 그 막내 동생이랑 엄마가 갇혀 있는데, 이렇게 물이 점점 차오르는 상황에서 엄마가 어머니시여 제발 우리를 구해주소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들을 구해주는 거는 키리가 등장해서 구해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작중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에이와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도라 행성의 여신이자 만물의 어머니라는 그 설정을 가지고 있는 이 에이와라는 존재의 메시아가 키리로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2편에서는 거기에 대한 뭔가 말로 설명을 해준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키리가 계속 뭔가 그 에이와의 심장 소리가 들려요. 어떻니? 뭐 마이티, 웅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처음 접해보는 수중 생활에 누구보다도 제일 빨리 적응을 해서 그 수중 생물들을 자유자재로 다룬다든가, 그러니까 자연과의 교감을 자유자재로 하는 거죠. 근데 이 에이와가 판도라 행성의 여신이자 만물의 어머니다 보니까 그 능력을 바로 이어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뭐 요런 그 추측을 할 수 있는 점들만 보여주면서 이 키리가 모르긴 몰라도 2편 이후에 3편부터 5편까지의 뭔가 키를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제 뇌피셜이 있긴 한데, 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역순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나사님, 키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어쨌든 지구는 지금 이제 어떻게 멸망을 한다라고 이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에이와가 의인화된 게 저는 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그냥 자연 상태로 있다가는 이 행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키리로 태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주인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판도라 행성을 궁극적으로 지켜내는 진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네 명의 자식 중에 가장 그 서사가 확실하고 뭔가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캐릭터는 저는 킬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하나의 이야기에서 핵심 인물로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초롱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확하게 나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사실 제임스 카메론이 늘 반복하던 서사 구조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이게 뭐 사실 터미네이터 2에서도 거의 동일하잖아요. 여성 혼자서 이제 구세주를 잉태하고 이제 현신해가지고 이제 세상을 구하는 이런 구조의 이야기를 늘 만들어 왔었고, 뭐 이게 굳이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키리가 일단 벌써부터 이제 굉장히 전지전능한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다른 나비족이 없던 네. 물속에서 이제 다른 생명체들과 그 USB 꽂아가지고 예, 조종하고 막 이런 네. 것들을 보여주니까 네. 예, 저도 비슷하게 봤는데 네. 사실 여기서 살짝 다르게 가야 더 이제 뒷이야기가 궁금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의 키리는 이게 매력적인 캐릭터는 맞는데 네. 너무 읽기가 쉽다고 해야 되나요? 그 비슷한 구조의 뭐 매트릭스의 네오 같은 캐릭터들은 한층 더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을 그 메시아로 봐야 할지 혹은 그냥 프로그램의 일부로 봐야 할지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한 서사를 좀 더 가져온다면 좀 더 흥미로운 캐릭터가 될 것 같고 저는 막내가 너무 귀여웠습니다. 아, 막내 딸. 예, 막내가 부족한 족장집 서사를 막내딸. 네, 족장집 막내딸이 네. 이게 사실 서사가 되게 빈약하잖아요. 막 잡혔다가 또 잡히고 그렇지. 또 실수하고 근데 막내딸은 위험한 청소에 꼭 따라가. 맞아. 예. 그리고 꼭 네. 잡히고 맞아. 엥, 또 잡혔어 나 맞아. 이런 서사의 빈틈을 귀여움으로 막아주는 저는 막내딸 캐릭터가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볼 때는 몰랐는데 이제 그 자식들마다도 이제 엄마를 닮았냐 아빠를 닮았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를 닮은 쪽은 이제 그 나비족처럼 그 눈썹이 없고 손가락이 4개고 아빠를 닮은 쪽은 눈썹이 있고 손가락이 5개고 이게 그 형제들마다도 이렇게 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카카님은 요 키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 그 캐릭터 자체가 설명이 너무 제대로 안 된 게, 그걸 시고니버 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고니버는 왜 갑자기 식물인간처럼 돼가지고 수조 안에 갇혀 있는 거에 원에서 설명이 나왔어요? 원에서 죽지 않나요? 네, 원에서 시골이 이거 인간이 죽죠. 인간이 죽고 그 아바타가 인간이 죽는데 그 아바타의 이 정신, 이게 A화를 통해서 이제 정신을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이제 실패하고 이제 죽어요. 주인공 제이크는 성공하고 이제 그게 성공해서 이제 그 아바타가 이제 제이크가 혼연일체가 된 거죠. 그러면은 시고니 위버가 실패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이렇게 임신을 시킨 건가? A화가? 그렇게 갑자기 엮기 아니 그러니까 그때 잉태된 게 아닐까요? 아니 그때 A화한테 A화를 통해서 옮겨가잖아요. 네. 그때 A화가 그 통해서 옮겨갈 때 그 시고니 위버를 이용해서 자기도 거기 안에 들어간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약간 미스테리인 것처럼 일부러. 아마 3편을 위한 떡밥이겠죠. 글쎄요. 네, 저도 떡밥을 일부러 던진 거라 생각해요. 저도 떡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식의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캐릭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집중할 캐릭터가 서사를 따라갈 만한 캐릭터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감정선을 따라갈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바뀌거든요. 중간중간에. 좀 그런 면도 그렇고. 사실 지금 이 2편에서 메인으로 잡은 거는 그 둘째랑 킬이 2명인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느껴질 수가 있는 게, 그 재밌게 보신 분들은 저 키리가 이제 3편, 4편, 5편에서는 대체 어떤 활약을 해줄까? 뭐 이런 기대감에서 이제 보게 되고,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뭔데
그래서 이게 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 뻐꾸기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카kam님 말씀대로 캐릭터가 너무 많지 않나. 많긴 많지. 라는 그 의견에 100% 동감하고요. 굳이 그 막내랑 첫째가 나왔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그냥 컴팩트하게 이제 그 둘째를 첫째로 하고, 이제 한 명만 나온 거예요. 한 명만 나와가지고 요즘 안 그래도 저출산 시대니까 이제 그 시대에 맞게 저출산하고,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시권이비가 남긴 유산 뭐라고 해야지, 아무튼 남긴 거니까 이제 대충 입양해서 이제 사는 거 같이 그런 설정 가져가서, 그래서 얘만 다르잖아요. 키리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키리가 약간 그 어디를 가나 차별이 있거든요, 사실. 뭐 이제 그런 아주 그냥 전형적인 서사지만 그런 걸로 좀 가져가고, 걔가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직종에 이어서 이제 받아야 되는 뭐 어떤 첫째 그런 서로 뭐 그런 그냥 그 정도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컴팩트하게 딱 두 명 투톱으로 가고, 차라리 저는 첫째 아들을 주기보단 아버지를 죽이면 어땠을까. 아버지를 죽여서 이제 제이크가 이제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이제 식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1편의 서사가 뭐 1편 서사 그리 훌륭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몰입이 됐던 이유는 이 제이크가 이제 원래는 군인이었잖아요. 여기 침략으로 온 군인인데 심지어 장애가 있는 군인이었죠. 그렇죠. 아바타를 통해서 네이트리와 사랑에 빠져버렸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짓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 보정이라는 환경이라는 감독이 갖고 있는 생각을 되게 대변해주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현실에서. 근데 이제 제이크가 이제 완전히 아바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캐릭터의 매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아들과 이제 딸들의 어떤 그런 각성과 뭐 그런 걸 용어로 이제 쓰고 아빠는 이제 퇴장한 다음에 이제 다음 편의 주인공부터 이제 알잖아요. 다음 편의 주인공은 이 아들하고 딸이겠구나. 그 정도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애가 왜 이런 힘을 갖고 있는지, 뭐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자연을 조종하는 자연과 친화적인 힘을 왜 갖고 있는지. 시고니 위버의 아빠는 누구고 왜 태어났는지 모르잖아요. 3편이나 떡밥인 거는 너무 티가 나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감독님의 어떤 그런 의도인 것이고, 그게 과연 영화에 이게 안전히 관객들에게 보이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많이 불호인 면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거기 대령은 그래서 목적이 뭔데? 사적 복수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 작전을 수행을 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그 대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네. 또 안 나오지 어느 순간부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대령이잖아요. 대령. 얘가 무슨 일개 시민 일반인도 아니잖아요. 일반인도 아니고 복수하러 온 게 아닌데 작전 중인데 이 작전은 얘를 잡는 작전이 아니라 전체 이 지구가 살기 위해서 전체를 함락시켜야 되는 뭐 그런 작전인데 그 물에 자꾸 왜 따라가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래도 이 없는 서사에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그 대령 아들 인간 아들이었고요. 스파이더. 네. 스파이더가 없었으면 이 영화를 정말 보기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스파이더의 서사는 저는 좀 살아있었다고 봅니다. 굉장히 오히려 저는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게 이제 스파이더가 좀 더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얘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얘가 그 딸하고 약간 러브라인 비슷한 게 있잖아요. 킬이랑. 네, 킬이랑 러브라인 비슷하게 있는데 과연 저기 인간이랑 저기 그게 되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사실 1편에서는 이 아바타끼리 네이트리랑 저기 제이크랑 이 교감을 할 때 그 촉수 같은 걸로 하잖아요. 네. 나비족들을 촉수로 하는데 사실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둘의 러브라인을 또 나중에 어떻게 풀어갈지 뭐 그 정도는 좀 궁금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스파이더가 머리를 그렇게 따고 있는 약간 촉수 모양처럼 하려고. 네, 좋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초롱님이 좀 옹호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들 너무 아바타 2에 너무 그 잣대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저희가 봤던 탑건 매버릭이라는 작품도 아주 뻔하고
일반적인 서사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굉장히 영상적으로나 뭘로나 이 카타르시스를 제공한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리얼 액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아바타가 불호인 이유는 저는 길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서사 구조는 단순하게 대놓고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보고서 사람들이 이해 못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맞아. 어린아이들이 봐도 쟤 나쁜 놈, 쟤 좋은 사람, 아빠가 그 둘째 아들을 좀 미워해. 이거 다 알 수 있게 네. 너무나도 쉽게 만들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는 약간 영상에 좀 더 사람들이 집중하게끔 대자연 봐라, 내 기술력 봐라. 이게 뭐 물론 100%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카메론도 2, 3일 짬밥이 있는데 이게 머리를 많이 썼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생각보다 고민한 각본이라고 저는 보였어요. 탑건 매버릭과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게 탑건 매버릭은 사실 서사는 사실 그 톰 크루즈 자체가 서사예요. 왜냐면 아니 톰 크루즈가 그 영화에서 한마디 하잖아요.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너 결국 AI한테 밀릴 거다. 너 도트 될 거다라고 하니까 톰 크루즈가 딱 한마디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Not today. 사실 그거에 관한 영화거든요. 사실 그 영화의 메시지는 딱 그거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아바타와 이 매버릭과는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인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입을 해서 봐야 될지도 정말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차별에 대한 서사라든지 자연을 느끼는 서사 그것도 있고 둘째 아들을 이 형한테 느끼고 뭐 아빠한테 느끼는 열등감도 있고 엄마는 또 엄마 나름대로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남편 뭐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아들 죽은 그런 슬픈 엄마 마음 아빠는 또 리더로서의 마음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 이게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사실 가장 별로였던 건 이 둘째가 얘 너무 심해. 그러니까 그냥 이제 어린 아들의 반항이라고 하기에는 얘가 사건의 스케일이 너무 심해요. 형 거의 살인 미수 2번 하고 죽은 원인의 거의 100%가 이제 아들한테 이 둘째한테 있을 만큼. 근데 사실 이 부모들이 너무 빨리 용서를 해준다. 첫째가 애 때문에 죽었는데 아무리 물론 얘도 둘째도 내 아들이지만 첫째가 애 때문에 죽었는데 애를 그렇게 빨리 한 1초 만에 한 5초 만에 받아들인다고? 그런 부모? 쉽지 않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첫째가 둘째 때문에 죽었다라고는 저는 그렇게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첫째가 총에 맞은 이유는 둘째를 첫째가 구해준 다음에 우리 이제 가자라고 했는데 둘째가 스파이더가 저 안에 있어. 난 두고 갈 수 없어. 같이 구하러 가자. 라고 얘기해서 이제 여차저차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첫째가 총에 맞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원초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고래 구해주겠다고 다 같이 가서 구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몇 명 잡히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계획 때문에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구나. 첫째가 죽은 거는 저는 그 아빠의 교육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어서요. 어떻게요? 어떤 면에서요? 일단 첫째한테 장남으로서의 책임을 너무 많이 강요하고 늘 둘째를 돌보라고만 했어요. 맞아. 그러면서 둘째는 너무 지나치게 몰아세우고 그러니까 맞아. 아버지에 대한 인정 욕구 때문에 이 친구는 무리를 하게 되고 아빠한테 인정 못 받는 자식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서사가 억지는 없어요. 물론 재미없는 서사들이 많이 흩뿌려져 있긴 한데 저는 꽤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초롱님처럼 관람을 했고요. 저희 집이 딱 그 구조거든요. 제가 장남이고요. 제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희를 대할 때 작중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더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와 대박이다. 저런 심리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라고 생각을 하면서 확 몰입해서 봤는데 그 아버지가 첫째한테 계속 그 책임감에 대해서 계속 강요를 하잖아요. 그 초롱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똑같이 뭐 책임감 그리고 동생을 어떻게 잘 돌봐라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하시는 편이었고 동생한테도 항상
그 뭐 잘 해주신다곤 잘 해주셨지만 이제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장남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동생은 상대적으로 부모님한테 좀 인정을 못 받는. 그러니까 저는 뭘 해도 아이고 우리 장남 이건데 이제 둘째도 물론 예뻐하시긴 했지만 저만큼의 어떤 리액션을 안 해주는 약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동생이 저한테 가지는 아 나도 형처럼 되고 싶어라는 그 동경과 동시에 느끼는 열등감 같은 게 제 동생도 저한테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아바타에서 똑같이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초롱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억지라기보다는 저런 환경에서 크면은 충분히 저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납득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좀 자기적이라든가 뭐 그런 느낌은 저는 이제 못 받으면서 보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좀 받아들여졌던 거고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아까 액션 연출 같은 게 이 제임스 카메론 이름값을 너무 못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인간들은 기관총을 그렇게 많이 갈게 되는데 걔네들 한 발도 못 맞추잖아요. 그런 근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에 대한 기대치를 어디에다가 두냐에 따라서 이제 카깡님처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카깡님이 생각하시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 대한 기대치는 터미네이터 2, 에어리언 2, 뭐 그리고 람보 2, 람보2는 아닌가요? 넘어갔나? 그리고 그 타이타닉 여기에 가 계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재밌게 본 사람들의 이제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에 대한 기대치는 아바타 1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감독님의 전작 중에서 뭐랑 이제 비교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갈리는 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시님께서 채팅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별 5개를 준 이유는 사실 카메론 감독님의 바다에 대한 애정과 시네마에 대한 야망이었습니다. 영화는 흔히들 종합예술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각적인 부분이 가장 크겠죠. 당연히 그 점에서도 만점을 주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스피커로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시고니 윌버가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딸 역할을 하잖아요. 키리 역할. 네. 갑자기 이름이 키리 역할을 하는데 감독님이 너가 이제 시고니 윌버한테 너가 좀 어린 여자 역할을 좀 해줘라. 그런 연기를 해줘라 했는데 시고니 윌버가 예, 싫다. 그런 연기를 못하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가던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영화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그 가장 많은 신임을 받고 있는 감독이겠죠. 거의 조가 넘는 돈을 투자받은 감독의 말도 쌩깔 수 있는 시고니 윌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나이를 먹고 계속 영화를 찍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액션씬은 본인이 직접 찍었을까요? 아니면 그건 뭐 대역을 했을까요? 어차피 모션 캡처니까 이제 배우를 썼을지 스턴트를 썼을지. 네, 왜냐면 3, 4편 계속 가다 보면 액션씬도 찍을 텐데 그럴 나이가 아니거든요. 시군이 뭐요. 그리고 되게 제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이 디렉터스 컷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독판? 대체 어떻게 찍었을까 이 영화. 그리고 어디서 어디가 CG고 어디서 어디가 직접 촬영한 걸까. 이것도 그 제작 영상 이런 거 좀 나와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네, 아마 나오겠죠. 항상 나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뻐꾸기님이 이제 그 5편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좀 세월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편과 2편 사이에 갭은 13년이었지만 아마 2, 3, 4, 5편에 대한 갭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고요. 아마 암만 길어봤자 한 2년 간격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금방 개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거의 뭐 동시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제안을 거절했던 이제 시고니 위버라고 해서 대단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맷 데이먼입니다. 다들 아시는 일화일 수도 있는데 아바타 1편의 캐스팅을 진행을 할 때 처음에 제이크 설리 역에 맷 데이먼한테 제일 먼저 제안이 갔고요. 그 아바타 1편이 이렇게까지 성공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캐스팅 단계니까 아무도 몰랐겠죠. 그때 제임스 카메론이 제시했던 거는 요 역에 네가 캐스팅이 되어준다면은 이제 러닝 개런티로 10%를 주겠다. 그 영화 수익금이 10%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맷 데이먼이 저 본 시리즈 찍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고 지금 아직까지도 후회 중이라고 인터뷰를 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어떤 기회를 걷어찬 건지 아직까지도 후회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물론 아바타도 좋은 영화지만 본 시리즈도
맷 데이먼이 없었으면 누가 했을 정도로 대체 없는 저거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둘 다 윈윈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뻐꾸기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액션씬들 너무 고됐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2편을 촬영하면서 이렇게 리얼하게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수중에서 연기를 하면서 찍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면들을 이렇게 리얼하게 찍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들 인터뷰를 보면은 촬영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 내용들이 한결같이 나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쭉 계약을 했다는 거는 짭짤하다라는 아이 그럼요. 뭐. 그 고통을 감내할 만큼 짭짤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제임스 카메론이 다른 건 몰라도 이 흥행의 면에서는 그 다크 페이트만 빼면 거의 항상 보증 수표이기 때문에 흥행에서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 1편에서 가장 큰 이펙트가 있었던 그 빨간 익룡, 왜 2편에서는 단 한 번도 계속 맨날, 제이크 너는 이제, 데이라가 이제 계속 제이크 너는 토르크 막도잖아 말을 하는데, 왜 한 번도 나오지 않는지, 이게, 저는 이제, 또 마지막에 나와서 짠! 하고 구해줄라는갑다 하고, 마지막에 나온 것 하고, 아니, 걔들 수영도 하더라고. 없었는데? 그 익룡들? 그러니까요. 이게 수륙 양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가성비 좋은 아이템인데 왜 안 나왔지? 라는 궁금증이 좀 이것도 그러니까. 뭐 3편을 위한 떡밥인지 어쩐지. 빨간 익룡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익룡이 왜 한 번도 안 나왔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작중에서는 특별한 설명은 없지만 제 뇌피셜로 이해를 하기로는 그 익룡들도 수명이 있고 15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1편의 나이, 걔가 1살이 아니었을 거 아니야.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을 거잖아요. 15년이 흘러서 이미 뭐 자연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거는 뭐, 근데 제 내피셜이지 뭐 어떻게 딱히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 건 없더라고. 근데 사실 이런 그 허술한 점들, 뭐 총알을 어떻게 한 발도 안 맞냐, 그 빨간 인형 어디 갔냐, 그리고 그 마지막 전투씬에서 인간들 다 어디 갔냐,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전투씬 보면서 느꼈던 게 그 바다 부족 있잖아요. 바다 부족 다 어디 갔어? 맞아. 다 어디 가고 주인공 가족만 개고생하고 있는 거야. 그것들만 싸우고 있는 거야. 좀 도와주지 와서 그래놓고 마지막에 이제 전투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 부족으로 맡아주겠어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자꾸 쟤들 다 어디 갔지 이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아쉬움은 있었지만 이제 보는 동안은 뭐 그런 게 크게 중요하게 안 느껴질 정도로 눈뽕 맞으면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장인물이 너무 많다, 뭐 이런 것들도 불만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이게 등장인물이 많았던 이유가 시나리오가 5편까지 다 써졌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5편까지 그 서사를 끌고 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캐릭터들의 분배가 필요하고, 그 캐릭터들을 이제 갑툭튀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2편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빌드업을 해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점을 들었던 게, 제목이 아바타잖아요. 이 영화가 이제 영화가 아바타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1편은 확실히 아바타가 맞았어요. 아바타를 활용한 여러 가지 서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바타가 명확한데 2편에서 여러분들 이 아바타가 이게 왜 제목이 아바타지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왜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아바타들은 다 주인공 그 나비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우주에 남아있는 그 판도라 행성에 남아있는 조력자 과학자들 이런 애들만 아바타를 쓰지 지금 설리도 이미 동기화가 돼버렸지. 그리고 빌런으로 나오는 일당들도 다 이미 아바타가 아니라 그 메모리칩 인식해서 이제 동기화가 돼버렸지.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제목을 아바타로 끌고 가야 되나? 차라리 그냥 2편부터는 제목을 뭐 판도라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좀 바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존씨님도 1편을 안 봐서 보는 내내 왜 제목이 아바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라고 하시고 그 제목을 물의 길로 지었던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대사로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이제 우리가 그 자연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계속 존재할 거다라는 이제 식의 대사가 나오면서 윤회사상 이런 걸 좀 담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고 계속 이제 존재하고 순환되는 그런 그 관계를 나타내고자 이제 물의 길로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 거고요. 한 번씩 물의 길이라는 부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는지 이런 거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뻐꾸기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결국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는 곳이잖아요, 물이. 네. 어떤 뭐 자연의 어머니라고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설정이 그 자연의 어머니였던 에이와가 이제 나무도 있지만 그 물 안에 산호초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해파리가 생긴 거. 네네.
거기도 있다는 거 보면 결국에 이제 상징하는 거는 이제 거대한 자연 그 자체.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에 살고 있던 고래들이 이제 참전을 하면서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 엎어지잖아요. 네. 이 인간들과 아바타의 싸움에서, 나비족들의 싸움에서 자연 앞에서 뭐 너희들이 인간들이나 뭐 그런 게 하찮다. 뭐 그런 어떤 감독의 메시지고 들어있고, 그리고 결국 모든 길은 물로 통하고 물에서 나서 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그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딱히 저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딱히 그렇게 막 이 영화 속에서 막 와닿게 표현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각님은 여기에 대해서 물의 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이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 자기가 이제 물 표현하는 뭐 CG 같은 걸 개발했어요. 이제 그거 보여주려고 이제 끼워 맞춘 거예요. 이 내용을 생각하고 만든 영화가 아니에요, 이건. 100%. 보여주려고 만든 그러니까 영화지. 그 2탄도 염도가 안 됐으니까 스토리도 이상하게 가고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얘가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물의 기가 제목 넣고 그냥 거의 맞춰가지고 기술에 맞춰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만든 영화로 봤기 때문에 뭐 일일이 이렇게 다 의미 부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초롱님은 뭐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2편에서 아바타라는 제목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이야기에 대한 떡밥으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이 1편에서의 아바타도 사실은 정신이 그냥 전이 되는 그 메시지가 육체가 다르더라도 이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당신을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키리 같은 경우에도 A와의 헌신으로도 읽을 수 있고, 또는 그 박사님이 부활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넓은 의미에서 분신들, 자식들 자체를 아바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제임스 카메론 같은 타고난 이야기꾼이 이렇게 끝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빌드업이고 2편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고 3편까지 이미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예,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쪼개져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2편만으로 그 전체적인 5편까지 이미 다 그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 거를 이제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대가리님은 아직 영화를 못 보시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스피커로 초대를 드렸습니다. 소대가리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요 자유롭게 부탁드릴게요. 아바타가 힌두어입니다. 힌두어 원래. 신들이 지상에 내려올 때 현신하는 그 형태를 아바타라고 그런 용어를 쓰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좀 또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주인공이 설리더라고요. 설리. 맞습니다. 예, 설리가 영어 표현으로 이제 더럽혀진다, 안 좋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영어 표현으로 설리라고 하면은 네. 약간 이 사람을 발판으로 뭔가 점점 파괴돼 가지 않을까. 이 세계가, 이 행성 자체가 약간 그런 떡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름이 그냥 괜히 설리로 지은 게 아니라 설리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 더럽혀진다, 뭐 이렇게 모욕당한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원래 인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지구인으로 인해서 점점 파괴되어가는 어떤 자연에 관한 메타포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키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키리? 예, 크리슈나를 약간 좀 키리라고도 하기도 하거든요. 네. 크리슈나라는 신이 있어요. 이게 약간 저기 어벤져스로 치면 영웅 같은 캡틴 아메리카 같은 캐릭터거든요. 네. 힌두교 신 중에 약간 그런 이제 신적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상징성이 키리라는 이름을 그렇게 설정했다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드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정보네요. 아니요, 쓸데없다니요. 이거 완전 딱딱 들어맞아가지고 지금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거짓말 되게 잘한다.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아까 저 채팅창에서 썼는데 A화는 야외를 A화라고 하거든요. 네. 야외는 아시죠? 그 성경에 나오시는 그 그 야외. 예, 그 야외를 A화라고 하니까 여기서 뭐 A화라고 뭐 이렇게 한다길래 뭐야 뭐 그런 게 있었나 싶더라고요. 영화를 못 봐서 말씀 듣다 보니까 영화 못 보신 거 확실하죠? 예, 맞습니다. 조신님 여호와를 A화라고 하죠. 보통 그렇게 읽기도 하니까 그리고 형제 둘이 나온다 그래서 약간 조금 가인과 아벨 설정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설정이 어떤 설정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그 형이 죽게 되고 그 원인은 결국에는 동생한테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원래 살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인간이라는 어떤 그 굴레에 이제 갇혀서 살게 되는 그런 저주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운명을 살게 된다 뭐 이런 설정이죠. 와, 근데 만약에 둘째가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저주받은 운명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뭐 이 3편 4편이 나온다면은. 그러면서 점점 인간처럼 점점 타락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누구보다 이게 만약에 자연에 관한 경고를 메시지로 담고 있다면은 바다와 이 판도라 행성마저도 그런 식으로 파괴되어가는 이제 뭐 그런 설정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추측이 들어서 한번 털어보려고 왔는데 다시 내려가야 될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Sorry. 아니요,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좀 온몸에 닭살이 돋고 지금부터 꽃기호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뻐꾸기님. 아니, 저도 조금 많이 놀란 게, 예를 들면,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저기 누구냐, 아담과 이브의 아들이거든요, 둘 다. 네. 가인이 첫째고 아벨이 둘째인데, 이제 가인과 아벨 스토리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 둘 다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이제 그거를 아벨 것만 하나님이 받아요. 하나님이 받아서 이제 카인이 그걸 시기하죠.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속에서 이제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첫 번째 사망자가 되는 뭐 그런 대충 뭐 그런 스토리인데 원래 있는 얘기예요. 둘째가 맨날 교훈 받으니까 그걸 시기하는 형의 얘기의 원전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스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이 부모 그러니까 저기 제이크랑 그 아담과 이브가 된다면 아담과 이브 때문에 이제 세상에 죄가 이제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죽음을 잊게 된다는 게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스토리인데 이게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때문에 결국 그 제이크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을 판도라 같이 멸망을 한다면 저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스토리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약간 의견을 약간 좀 굽히신 겁니까? 좀 희석된 겁니까? 네, 되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셨어요. 좋아요. 죄송한데. 네. 네. 소대가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기, 행성 이름이 판도라잖아요. 맞아요. 그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은, 모든 질병과 이런 게 판도라가 상자를 열면서 시작되잖아요. 네. 그리고 뚜껑을 닫았을 때 그 안에는 마지막 남은 게 희망이라는 게 거기에 담겨 있었고. 네. 그러면 이 행성은 결국에는 비극과 희망이 공존하는 어떤 세계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제임스 카메론이 사실 맨날 하는 얘기예요. 성경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터미네이터도 똑같고, 에리언 2도 똑같고, 맨날 이 성경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강하게 갑자기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아마 이후의 작품들도 다 성경 이야기로 채워나갈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 그렇습니다. 지금 쪼아님께서 계속 그 소대가리님이랑 뻐꾸기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완전 딱딱 맞아 들어가서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대체 왜 죄송하신 거예요? 이렇게 채팅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쪼아님도 아직 못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못 보신 소대가리님의 말씀에 못 보신 쪼아님이 소름 돋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야, 이거. 구조가 이게 뭐야. 자, 오늘 이렇게 아바타 물의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지금 재미없게 보셔서 아쉬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애정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재밌게 보신 분들은 덜 나위 없고요.
좀 아쉽다라는 투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요것만 좀 이렇게 더 했다면은 진짜 막 우주 명작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요 한 끗이 부족한 거 요거 때문에 너무 아쉽다 약간 요런 마음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예 그냥 나 이거 너무 그냥 나랑 안 맞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마저도 그 시각 효과가 경이로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없으신 작품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사에 성경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이후에 있는 작품들이 이 편에서 뿌려놓은 떡밥들을 어떻게 회수를 하면서 또 어떤 성경 이야기를 차용을 하면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될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아마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1편과 2편의 갭처럼 13년이라는 긴 세월은 안 걸릴 것 같고 아마 좀 금방금방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신에 1편에서 이제 영상 혁신을 보여줬고 2편에서도 긴 세월의 갭이 있었기 때문에 1편보다 더 진일보 뭐 아까는 진삼보라고까지 표현을 했죠. 영상미를 보여줬지만 아마 이후에 뭐 3편, 4편, 5편에서는 아마 그냥 제 뇌피셜 뭐 1편에서 2편과의 갭 차이만큼의 기술력까지는 뭐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는 가운데 확실히 좀 여러 가지 화제성이 많은 작품이다 보니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좀 여러 가지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오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저 역시도 너무너무 재밌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이야기든 아니면은 좀 아쉬운 이야기든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신 우리 스피커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된 내용은요,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밤 11시에는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피노키오를 소재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